태양광 발전 모듈을 판매하는 HD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주가가 8% 넘게 올라섰고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의 다시금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중공업이 폭발적인 수주 모멘텀을 가진다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가 가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3%가량 상승하고요. 증권가의 목표가 역시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나이백이 6천억 원 규모의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2%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거래의 연속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눈에 띄는 시장인데요.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그 매도폭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섹터와 또 신고가를 달리는 섹터군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 잡느냐에 따라서요,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들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지스 코너에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시청과 소통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은요. 어떤 헤드라인이냐면 에너지 믹스 공감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관련주 몸값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좀 재생에너지 쪽에 관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 앞두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업 특성상 이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인지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글로벌적인 또 이슈도 공통 이제 관심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후보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통적인 의견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 지금 현재 이 양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약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좀 나와고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글로벌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탄소 대로 정책 여러 가지 뭐 이벤트나 이슈 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에 대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약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뭐 그동안에 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이 좋지 않았는데, 뭐 여러 이제 그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시장의 수급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조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약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사실은 이제 물론 재생에너지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산업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은 같은데요.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뭐 탈원전,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제 각 후보들마다 다르게 제시를 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조금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공약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이 재생을 100% 사용하고 할 수 있겠죠. 이 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표적인 공약으로 지금 얘기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원전 쪽에 그런 좀 공약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역시 같은 좀 이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전략이지만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면은 좀 약간 틀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선거 결과에 의한 원전 쪽에 가냐, 또 태양광 쪽에 가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테마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약간 좀 그 정치와 또 이런 이슈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민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동결을 했었어요. 올리진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이 산업용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도 이제 민간용보다도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많이 좀 좋은 정책을 혜택을 주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산업용 전기 요금을 좀 인하하면서 다른 여러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통사항은 또 있긴 하지만 그 틀은 같지만 내부 그 세부적인 내용은 틀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약 안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좀 각각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점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태양광 쪽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쪽이라든지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게 이제 각 후보들마다 제시했던 에너지 정책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선 이후까지도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좀 솔루션 잡아볼까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적인 이슈로 뭐 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산업 자체가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본질,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이 좀 틀리잖아요.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화하는 기조로 가고, 오히려 지금 그 태양광이나 이쪽은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타격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전기차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선거로만 본다고 한다면 선거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은 분명히 좀 나올 수도, 많이 올랐던 종목에 의한 희비가 엇갈리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기업들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뭐 하나솔루션, 또 이제 원전의 대표적인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정치를 높게 하는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이후에 어떤 매도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거 이후에 주가가 차익 실현에 의해서 주가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대선의 공약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이제 산업의 발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과 태양광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안에서는 대장주격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전략들이 맞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맞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그 태양광이나 뭐 풍력보다도 이 어떤 원전 쪽에서의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보다도 글로벌적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전력량을 2050년인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2배, 뭐 3배, 4배 이제 올린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분이 실현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원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그냥 일반적인 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뭐 건설 짓는 거나 뭐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도 그렇고 이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력량을 이제 원전 쪽에서 크게 올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먼 감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지금 그 원전 쪽에 비중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투자에 대한 금액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보다도 이 원전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이 추후에 다른 에너지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제약바이오 세계 인류의 조건은, 사실 아스코 2025 개최 저희가 하면서 또 관련주들이 이미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몇몇 종목들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일단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약주 최근의 흐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은 좀 제약주들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은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왜냐면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제약 쪽은 약간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이 약값에 대한 관세나 이런 부분을 하나둘씩 좀 얘기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언급을 거의 지금 잘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라는 산업 같은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약간 인하나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업종 또 이제 아마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좀 그래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나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고 다른 어떤 제조업 쪽으로의 뭐 조선이나 방산 이쪽으로 좀 몰렸던 경향이 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은 당장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뭐 일반 제조업처럼 상품을 만들고 수출해서 이익을 잡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로도 들어가기가 그 전보다도 이제 어떤 좀 정량적으로 지금 측정하기 힘든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제대로 좀 반영이 좀 안 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면서, 하지만 최근에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모멘텀도 있겠지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제약주들의 최근 상승을 좀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사실 지난 아스코 2024에서 유한양의 뭐 기술 수출 이야기들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앞두고 이런 학회를 앞두고요. 국내 제약주들 기술 수출에 관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게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좀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을지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기술 수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좀 매출액이라고 볼 수 음. 있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술 수출이 바로 된다고 해서 다른 산업처럼 바로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 라이센스 구조도 있고 그리고 그 수취하는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도 계약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 대비해서 바로 이제 이 어떤 수익으로 잡히는 순수한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일단 기술 수출 같은 경우가 지금 2021년에 10조 원을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10조 원을 못 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10조 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전망이 지금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구조고 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큰 제약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하나둘씩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올릭스도 그렇고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글로벌 이 제약 빅파마 기업들한테도 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단순한 계약만으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밸류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거는 약간 좀 시간에 좀 보류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일스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단에 완성돼서 이제 어떤 기술 이전을 뭐 그 어떤 로열티를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임상 1상이나 이상 여러 단계에서 받는 마일스톤 구조가 좀 그 적극적으로 좀 해야 제가 봐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단순한 어떤 계약만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뭐 그런 구조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더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술 수출 기업들은 곧 제약주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IPO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뭐 이민현시아도 이제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이제 고점 이후에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이 IPO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성적과 함께 앞으로의 또 전망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도 신규 상장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이런 성적표는 이어질까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좀 최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IPO 상장한 기업들의 수익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IPO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상장에 대한 어떤 이 IPO 시장 쪽에서 은근히 어떤 공모 청약률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그 어떤 섹터,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글로벌적인 뭐 관세나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밸류적인 측면이 그렇게 좀 높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를 탄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으면은 정말 뭐 10년, 20년 먹고 살 만한 그런 산업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뮤노인시아 뭐 첫날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몇백 퍼센트 넘는 뭐 수익을 좀 달성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뮤노인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한양향의 자회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를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고 하지만은 이 미용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좀 공모종 시장에서도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박을 쳤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하지만은 이 피부 의료기기나 또 의료기기 이쪽으로 또 그 사업 부분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IPO 시장 쪽에서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기대되는 게 인투셀.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ADC 신약을 연구하는 회사인데 공모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좋았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요 예측이나 뭐 거의 115대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쪽에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투셀, 뭐 ADC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ADC 좀 상장되는 기업들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현재 좀 많이 관심 그 청약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뭐 GSC 생명과학이나 또 이제 이 프로티나 어떤 수요 예측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IPO 시장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 IPO 쪽이나 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하는 이후에 유상증자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초기에 투자 자금이 굉장히 좀 필요한 다른 산업 대비해서 초기에 투자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떤 초기에 상장하는 거나 또 이제 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활발히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IPO 시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인투셀이라는 기업도 사실은 그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약주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지수에 관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코스피 3,000포인트 이야기 나와서 어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K증시 앞으로의 방향성들 부장님과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약간 근데 좀 선거라는 부분이 좀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어떤 뭐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5천 포인트까지 좀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당연히 청사진에 대한 부분을 좋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좀 그 초에 뭐 이렇게 좀 다른 글로벌 증시 소외됐던 게 바로 이제 그 여러 이슈가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상적으로 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700도 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출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기업들이 그래야 이제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3천을 가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좀 계속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지금 1분기 때는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보다도 선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뭐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연간 실적은 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낮춰지고 있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보고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점점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증시는 이제 좀 좋게 좀 볼 가능성 좋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초반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나 또 이제 자금 집행이나 또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부분을 좀 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일차적으로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로만 이제 끝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로만 이 증시가 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맞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좀 금리 방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은 저는 시장 그런 부분이 좀 평상시대로 간다고 하면은 하반기 시장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부장님께서도 시장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돌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변수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 좀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랑 지금 이제 대선 기대감으로 뭐 증권주나 지주사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섹터군들도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익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그 의견도 좀 많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어떤 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하지만 지금 현재로만 본다면은 지금 큰 우려감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미국 쪽에서 법원 판결이나 나왔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유일하게 좀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좀 생각을 할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국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도 지금은 아직 영향권에서 지금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봤지만 그 관세를 얘기한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연히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시작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게 금리 방향 또 이제 환율 방향에 대해서 또 다르게 좀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또 올해 그 작년 하반기나 올해 좀 1, 2월 달에 힘든 시장을 또 보낼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수출 기업들한테 캐파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주도주로 좀 부상하진 않고 좀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주도주로 부상해야 저는 이 하반기 시장에서 이 3천 또 이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들 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도주가로 되지 않으면은 약간은 좀 이 3천 포인트를 가든 뭐 그런 부분이 좀 그 힘들지 않을까. 약간 좀 천천히 슬라우 스타트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 지금 대선 앞두고 여러 섹터들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형주 위주의 또 장세가 와야지 우리가 지수 자체의 또 상방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될까요, 부장님?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작년부터 봤지만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시가총을 자랑하는 기업이지만 몇 년 동안 뭐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플레이가 되면서 주가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기업이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그냥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주가 최근의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대한 부분을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납품이 정확히 되면서 실적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그 외국인들 눈에 그 어떤 수급적인 방향에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뭐 HBM 12단이나 여러 좀 얘기를 좀 많이 엔비디아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적인 측면 자체가 랠리가 펼쳐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주도주로 부상하는 부분은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반도체 쪽 사업 부분보다도 다른 사업 쪽에 좀 견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와 결부돼서 살아나야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께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장 한 주 평 간단히 들어보고요. 이 시간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도 연출됩니다. 어떻게 한 주 평으로 표현을 해주실까요? 결국은 또 앞서 삼성전자도 마지막 부분 말씀드렸지만 참 주도주가 없어요. 없다. 네. 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계속해서 좀 랠리 부분이 지수 자체 랠리 부분이 이어질까라는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좀 관세 행보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아마 오늘 시장도 그렇고 다음 주도 좀 오히려 전 대선에 대한 이제 이슈는 이제 뭐 대선이 뭐 거의 다 이제 선거가 이제 그 기간이 다가왔지만 이제 모멘텀이 좀 하나둘씩 좀 사라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산다는 것보다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그 트렌드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고 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 한 주 평까지도 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동이 걸린 줄 알았었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 다시 하루 만에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약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거의 9개월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내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30선을 하회하기 직전이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면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사들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을 잘 견인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주 3가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삼성중공업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에 대해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그 배경 중 하나였는데 숫자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업 일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80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영업이익률은 6.2%로 예상을 했는데 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2자릿수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유가 있겠죠. 2021년에 저가 수주했었던 5척이 지금 현재 건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리고 3분기부터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증권사는요, 말 그대로 폭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 살펴봤더니 미국 LNG선 앞으로 2년 동안 170척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발주분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선을 포함해서 상선들의 선가 역시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있어서 항만 수수료 부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만 수수료로 인해서 이 중국산 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산 선가와 그 가격 차이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지분 15.2%를 보유한 상황인데 사이클 회복기, 피크기 중간 단계인 지금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지금보다도 시총이 더 오르게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함께 덧붙였던 말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 어디로 매각되든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 실적 개선과 차입금 상환, 재무 구조 개선 여전히 뚜렷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분기 실적 살짝 짚어보자면 매출 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조 8천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었던 배경 살펴보자면 석탄 발전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이용률은 92%로 상승을 한 부분. 자, 그리고 LNG 발전 단가가 또 안정화를 되찾은 부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마진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될 것이며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요. 일단 유가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되찾을 것이며 환율 역시도 안정화를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실적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 회수율 115%로 올해 역사적 고점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과 원가 회수율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 회수율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공약에 또 공공요금 인상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주가는 반등세를 잘 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2%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웰빙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녹십자 웰빙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 골자는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강화로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웰빙의 주력 제품은 태반 주사제 그리고 그 제품명은 라이넥입니다. 라이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77%를 기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1등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매출 역시도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라이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피로 회복에 쓰이다가 이제는 미용 목적으로 바뀌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살펴보자면 2020년 20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390억 원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잘 팔렸던 라이넥 이제는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선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판매 속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라이넥에 대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 450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중국향은 50억 원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톡스도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한 보톡스 회사를 인수합병을 통해서 관계사로 편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톡스 관련해서 중국과 브라질, 태국 등 정말 여러 가지 주요국들과
회사와 유통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공급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매출은 34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폭증한 부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1분기도 잘했는데 2분기에도 그리고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 200억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200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또 움직임 보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후 에너지 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정말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살펴봤더니 우리 국내 태양광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우리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한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무려 20% 안팎의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어제 상호관세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 속에 사실 반등세 잘 그리나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드저 보자면 미국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의 효력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죠.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상호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두 종목 모두 다 2에서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이고요. 역시나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 결과가 머크와 길리어드가 진행을 했었던 그리고 유방암 병용요법 3상에 대한 임상 결과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코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를 하면서 주가 상승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 안에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들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많이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굵직한 빅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 짚어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예측해보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마켓 일정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 2025 개막하면서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후장까지 흐름을 보면은 세론 현상이 좀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막 자체는 현지 시간으로 30일이기 때문에 개막이 되고 나서 기술 수출에 관한 뉴스들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주가적으로는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시장에 바로 반영받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5월달 반도체에 관한 수출 데이터이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이 약세인데 관세 리스크가 숫자로 반영이 됐을까를 좀 지켜보시면서요. 시장의 리스크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좋았었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음식료 쪽에 관한 수출량 데이터들도 나옵니다. 일요일 날 그러한 데이터들 소화해 가시면서 월요일 시장 예측해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넥스트마켓에서 계속 팔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2일 날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때 또 국방비에 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짚어드린 바와 같이 알래스카 LNG 서밋이 있을 예정이라서 관련주들 일단은 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있으면서 국내 증시가 휴장이 되고요. 저희 또 쇼쇼쇼에서는 또 대선 특집을 준비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희 방송과 함께 대선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트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밤사이 CNN을 통해서 나왔던 소식들 전해드리면서요. 관련주 흐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의 폭탄을 중국에 또 한 번 투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의 보도였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폭탄을 투하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제 이 부분 시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설계가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수출을 좀 제한시켰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관한 이야기들 어제도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만료시키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요. 다양한 협의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소식도 외신통에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의 좀 타이틀로 잡아봤던 게 항공기 제조 부품 역시도 수출을 제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부품에 관한 수출도 막아내겠다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들어간 건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과 협의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런 폭탄을 시장에 내놓았고요. 우리는 어떤 관련주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저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야기들 자세히 한번 뜯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요. 어떤 부품들을 좀 수출을 통제하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처음 초대형 여객기인 C919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C919라고 하는 모델은 미국에 있는 보잉사의 모델을 겨냥하기 위해서 만든 여객기입니다. 초대형 여객기로서 중국 정부가 열심히 만든 이 여객기가요. 사실상 미국의 부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기 기술력까지도 좀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 스탠스가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핵심적인 광물이죠. 히토류에 관한 수출 중단에 관해서 그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항공기 부품도 수출을 못하게 할 테니 이 핵심 광물에 관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풀어달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항공기의 핵심 부품은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카드는 중국에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쪽의 스탠스는 보잉사의 여객기를 다시금 수출을 받지 않기로 했던 부분들을 풀었던 그러한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항공 부품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 바로 반영받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혜 가능 기업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단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항공기 부품 쪽 한번 바라보면 좋다라는 투자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최소 몇 년간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그리고 GE의 부품에 중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낸 거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시장 이야기들 나옵니다. 좁혀봤더니 총 4가지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스트라는 기업은 항공기 구조물 기업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성과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G2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방산주로서도 유명한데요. 항공 부품 관련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따른 수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추가적으로 휴니드라는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런 조치 때문에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의 항공기 인도를 전면 철폐했다가 다시금 재개하는 현상을 보여왔거든요. 사실 이 휴니드의 2대 주주가 보잉사입니다. 보잉사가 휴니드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요. 투자 인사이트들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